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환경들의 시장들은 움직이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이시죠? 한상희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딱 뵙는 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한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은 뭐 봐야 됩니까? 어떤 지표나 뭐 어떤 사항들을 좀 봐야 지금 시장 판단하는데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EPS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EPS요? 네, 올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내년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EPS가 한 245달러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245달러로 치면은 지금 주가가 아주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도 많이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올 거라는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틸 거고 만약 그게 실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다 오면 주식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11월 달에 고점은 4,600으로 제가 매월 이제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미국 주식이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발표도 없거든요, 당분간. 그래서 그런 쪽을 더 많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역전폭이 축소가 되면은 100%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분명히 EPS가 안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EPS는 안 나오니까 주식이 비쌀 거다라는 게 지금 장이 안 된다고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사람들이 약간 간과한 게 뭐가 있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다음에 이게 폭이 축소가 되는 것도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는 되게 높고 장기금리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 장기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경기가 나쁠 거라고 시장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게 사람들의 여태까지 역사적인 현상이었고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다음에 이게 역전이 되고 나서 다시 축소가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단기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진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까지 반영이 되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제 경기 나빠진다라고 하고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년물은 5% 정도에서 딱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10년물이 4%까지 많이 빠졌다가 다시 5% 가까이 오면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됐던 거거든요. 네. 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장에서 생각보다 경기가 센가 보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단기 금리가 빠져서 축소된 거가 아니고 장기 금리가 올라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금리를 10년물 금리를 올렸던 거기 때문에 꼭 이거라고 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지금 생각해야 되는 핵심적인 약간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다시 빠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또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금리 빠지는 건 요인이 예를 들어 유가가 지금 72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따 지저항 얘기도 잠깐 드리고 싶은데 7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WTI가 어제 5%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사실 다우존스가 0.3% 마이너스 난 이유가 에너지주가 어제 2%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또 되게 어제도 월마트 실적 발표하면서 뭐 경기가 앞으로 뭐 안 좋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걸로 반영해서 주식이 어제 많이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11월 1일 날 FOMC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전에 전문가분들 얘기하신 걸 잘 들어보면은 다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거의 기억해요. 뭐 페드와치도 뭐든 간에 뭐 99% 이상 금리 동결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고
파월 의장이 무슨 기자회견에서 무슨 특별한 말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10월 19일에 연설을 했었고 뭐 계속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랑 다르게 말할 수 없거든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열흘 만에 의견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주식이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11월에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릴까 봐. 왜냐하면 12월, 1월, 3월 내년 가면 갈수록 금리를 더 못 올릴 거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임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임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탈락이에요. 심지어 92년에는 조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그때 클린턴하고 붙어서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그해 성장률이 전해보다 좋습니다. 전에는 마이너스였고 왜냐면 걸프전 때문에 마이너스였다가 그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는데도 떨어져요. 근데 클린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It's the economy stupid.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왠가 찾아보니까 상반기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이든이 저도하는 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나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안 돼요. 트럼프도 연임 안 된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전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다른 이유 다 떠나가지고. 그러면 12월, 1월, 3월 갈수록 금리를 더 못 올리는 거죠. 저는 아마 파월이 계속 말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다시 주식 오르니까 며칠 전에 또 뭐 긴축할 수 있다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이해를 하는데 네. 경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지금 10년물 금리를 빼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는 역사적으로 어땠냐면은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얼마다 그러면 최대 마이너스 100베이시스 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10년물이 떨어져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내년에 두 번을 낮춘다라고 현재 점도 표현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파월이 11월에 앞으로 라이브 FOMC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저희는 점도표를 믿어야 되니까 그럼 5%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4%까지 10년물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너무 경기 침체로만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장이 의외로 너무 세다. 4,200 깨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너무 공포감을 가졌는데 지금 또 네. 4,500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11월 달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당장 5천 네네.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 밴드로 생각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장기 금리가 지금 네. 이제 계속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한 1% 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4% 정도까지가 역사적으로는 갈 수 있는 5에서 4한 거니까 5.5긴 하지만. 네. 네. 그럼 이제 단기 금리랑은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진 채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정프로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만약에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5.5에서 5로 낮춰주지 않으면 네.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없죠. 너무 맞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2년물이 5%에서 안 내려올 거고 그럼 다시 경기가 생각보다 좋으면 다시 10년물이 5% 근처로 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점도표에서 내년에 두 번 정도 인하를 감안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아, 설마 이러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기준금리 인상은 좀 없을 것 같다고 거의 뭐 90% 이상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네. 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게 3월이냐 6월이냐 뭐 이럴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번만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죠. 왜냐 인하 하나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계속 투자자들은 아마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빠진 이유로 어저께인가 이제 제가 남의 리포트 중에 유일하게 챙겨보는 게 이제 그 외국 회사에서 나오는 그 투자자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뭘 사고 팔았냐, 뭐 이렇게 누가 비중확대했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몇 달 전까지 계속 채권이 엄청나게 언더웨이트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난 채권을 계속 팔고 있다라는 계속 그 코멘트를 하다가 요번 달 며칠 전에 나온 걸 보니까 채권을 아주 많이 그러니까 많이 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언더웨이트 돼 있으니까 오버웨이트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라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랑 지금 유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보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유가도 사실 전쟁 때문에 너무 땡겨놓은 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되돌려지는 과정이 지금 너무 심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큰 손들이 지금 채권 많이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큰 손인지는 몰라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네. 뭐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몇백 명, 큰 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매니저들 몇백 명을 패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매달 지난달보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100%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죠. 근데 그걸 되게 오랫동안 이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추세는 맞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채권을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많이 샀다라는 샀다. 코멘트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요인이 있었다라고 근데 저는 뭐 생각을 큰, 하죠. 큰 손들이 그 아예 공시를 했잖아. 빌 에이크먼 이런 사람들 뭐 장기채 쇼친다. 그게 뭐 한 두세 달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다 언와인딩 했다는 거 아니야? 네. 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또 팔았거든요, 채권을. 그 드렸어요. 그런 분들 그런 네, 분들한테. 제가 큰 손한테 다 이렇게 토스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네. 온다라고 치더라도 역사적으로 1980년하고 90년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도 주식이 별로 안 빠졌어요. 한 10에서 15% 빠지고 끝났거든요. 그럼 다시 4,100인 거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란 이유만으로 주식을 막 다 팔고 이러는 거는 되게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3-4번밖에 없었잖아요. 뭐 리만, 네. 뭐 IT 버블, 뭐 72, 3, 4년 또는 뭐 대공황 이럴 때만 이제 주식을 다 파는 거지. 저는 항상 7대3을 주장하잖아요. 70%는 항상 코어로 가지고 있고 30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지금 지수는 이제 30 현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 시기죠. 30은 4,50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번처럼 4,200 가까울 때는 30을 써야 되는 시기인 거고 지금 30을 좀 팔아야 되는 시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경기침체 온다는 것 때문에 70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특히 미국 주식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전망이 되면 주가가 빠지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쫙쫙 내려주겠지. 지금 그래서- 약간 그런 센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네. 그래 경제 지표는 당분간 박살 날 거야. 네네.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금리 올리는 건 물 건너 간 거고 금리도 내년 3분기가 아니라 내년 2분기부터 쫙쫙 내려주지 않겠어? 요 심리가 최근에 그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 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만약에 세게 오면 네. 주식이 빠졌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 한번 봐주시면 요거 중간 거 좀 확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네. 요거를 보면 좋은데 네. 이 회색 바 차트가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이고 음. 빨간색이 미국의 S&P 500이거든요. 보시면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 빠졌다가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낮춰줄 건데 네. 그 낮춰주는 과정이 괴로운 거죠. 음. 왜냐하면 금리를 세게 낮춘다는 얘기는 경기가 아주 나빠질 거니까. 보통은 이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서 빠질 때 사실 뭘 해야 되냐면 현금을 사야 갖고 되네. 있다가 사야 사야 돼요. 이때 네. 사야 되네. 근데 뭐 인간은 저도 사실 코로나 때 사다가 어느 순간 못 샀어요. 겁나서. ETF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 예를 들어 이게 빠졌는데 1,500 간다 그러니까 막 뭐 무섭잖아요. 당연히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사는 60년 동안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지만 네. 만약에 대공황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20년 동안 주식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제 나이 60 몇 살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기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식이 특히 미국은 너무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이유는 이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크게 빠지지 않고 살짝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하락폭이 10, 15밖에 안 돼요. 10, 15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폭 되게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경기는 분명히 둔화가 되는데 네. 이 둔화폭이 옛날처럼 세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못 올릴 거고 금리를 살짝 내려주면서 할인율이 떨어지고 경기는 그렇게 안 나쁘니까 나는 주식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세게 무너진다고 하면 주식이 한 번은 무너졌다 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게 주식이 무섭게 빠질 때는 뭐 난리였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근데 정말 빨리 금리를 빨리 내려주니까 빨리 올라갔듯이 네. 그 타이밍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아 나는 경기 침체 와서 살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소비 지표라든지 뭐 오늘 새벽에 나온 그
저 미국 그 고용 지표, 네. 실업자 신규 실업 청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을 했지만 좀 안 좋게 팍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야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나 보다라는 그 센치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가 제가 볼 때는 2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리테일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저는 다음 주 정도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일 것이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네, 시즌이 있잖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올해 좋을까? 뭘 더 막 사댈 수 있을까? 네. 지금 저축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리테일러들이 와 오늘 요번에 경기 망쳐버렸어 이러면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네. 고용을 이제 줄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제 경기가 급냉할 수 있는데 그 급냉이 만약에 왔을 때 연준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기간 경기가 급냉한 거를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목에 힘을 딱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금리는 당연히 안 올리죠. 네. 그런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게 걱정인 거죠. 만약에 우리 김프로님 말씀처럼 저는 경기 둔화가 오는데 그렇게 세지 않다고 여전히 봐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초에 올해 GDP 성장률 혹시 컨센서스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에 네. 참고로 지금 2%가 넘는다고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0.3%였어요. 미국이요? 네. 작년 4월, 5월부터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계속. 들었어. 계속. 그래서 근데 올해는 지금 2%가 됐고 내년도 컨센서스는 아직도 0.8이고 0.9예요. 연준 네. 1.5를 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것도 과소추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 저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보통 그런 정도의 경기 둔화에서 나오는 하락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4,600 정도를 11월에 고점으로 보는 거니까 네. 제가 이제 요 11월 월보에서 냈던 데이터의 하단이 어디였냐면 4,000이었어요. 그럼 이제 4,000까지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들은 4,200으로 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4,000인 건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 4,600인데 지금 4,500 얼마거든요. 옛날처럼 50% 빠지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2,200 얼마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장이라면 주식을 지금 당연히 당장 다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하락장이 15%? 아니라 15%뭐 네. 많아도 20% 안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7대3에서 7을 내가 팔아서는 만약에 내가 정말 초인적인 멘탈이 있어가지고 지금 팔고 예를 들어 20%가 빠진 뭐 3,800이 됐다. 여기서 내가 70을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다 팔고 다 사도 되는데 그거 안 돼요. 그거는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될 수 있는 내일 에크먼 같은 사람도 주식 틀리거든요. 2015, 16년에 회사가 왜 망할 뻔했냐면 그때 에너지 주식을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망할 뻔했다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저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4,000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30%에서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는 충분히 그만 15% 빠질 수 있어요. 15에서 20% 사이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리만이나 이런 걸 상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내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GDP를 0.8, 0.9를 부르거든요. 그건 이제 리만하고는 거리는 먼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지금은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채권으로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지난달엔 그랬다라고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어쨌든 채권으로 좀 가면 주식에서는 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채권이나 주식이나 지금 두 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됐죠. 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그 역시 또 조사를 보니까 네. 그 전달에 현금 비중이 높은 편이었더라고요. 현금이 좀 많았다. 매니저들이 이제 조사하는 자기들이 얼마 있다 쓰는 거를 평균 내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줄어든 감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금이 줄었다라고 그 조사에는 나와 있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되게 커졌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뭐 중국 다 어떠냐면 그동안 금융자산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기업들도 예를 들어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많으면 되게 많이 망할 것 같은데 네. 잘 안 망하는 이유가 현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이제 계속 임상을 하니까 주가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외로 미국의 금융자산이 많더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금융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도 되게 많아서 빅테크 이번에 구글 알파벳 실적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한국은 영업이익을 많이 보지만 미국은 EPS를 많이 보잖아요. 알파벳의 영업이익하고 그 넷프로핏의 차이가 점점 커져, 점점 그러니까 뭐랄까 더 좁혀져요. 왜냐면 이자 수익이 자꾸 늘어가지고. 왜냐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조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모든 네, 게 네. 이제 자산 부채 이렇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얘기하신 게 되게 지금 좋은 포인트인 게. 근데 이제 이런 건 네네네. 있죠. 이제 뭐 채권도 빠졌으니까 채권도 매수세가 몰린 거고 그만큼 주식이 올랐으니까 네. 주식에도 매수세가 몰리니까 그 돈은 나 어디서 났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채권 시장 내에서 듀레이션 배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짜리 뭐 1년짜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채권 갖고 있어봐야 캐리 외에는 캐피탈 게인은 없거든. 짧기 때문에 여기서 빼가지고 10년, 30년짜리 사면 대박 나잖아. 예를 들면 뭐 50bp만 봐도 네. 엄청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 내에 머물고 있던 돈 중에서 듀레이션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물이 빠지는. 네. 그러니까 2년물이 금리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없잖아요. 다 채권 산 게 아니니까 그거는 소장님 말씀이 매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네네네. 그럼 이제 지금은 현금 비중이 좀 있는 분들은 네. 지금 상황이면은 막 움직일 때는 아닌가요? 지금 사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저는 같은데. 그러니까 전 30은 이제 현금이 많아져야 되는 타이밍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전 7대3을 전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주식은 원래 안 건드리고 저는 ETF밖에 못 하니까 ETF 매매를 30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현금이 많아져야 되는 시기라고 현금이 많아져야 되는. 요쪽 30%에 대해서는 다 팔라는 게 절대 아니고 요 30%에 대해서는 네네네. 좀 현금 미국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안 오른 것 같지만 어떻게 지금 2,500도 근처까지 사실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저번하고 이번은 좀 그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2,500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인 말씀. 많이 우리나라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덜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올해 고점이 코스피가 네. 2,650인가 뭐 이럴 거예요. 네. 올해 고점이 그리고 저점은 2,100 얼마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올해 저점하고 고점을 봤을 때는 중간보다 훨씬 위이긴 해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되게 막 괴롭고 막 이렇지만 그냥 네. 코스피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럼. 중간보다 위에 있어요. 올해 밴드에서는. 네. 네, 올해 밴드에서는. 하이닉스를 보라니까. 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고점 근처까지 온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가 있어서 네. 그렇긴 한데 코스피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어느덧 올해 저점 고점 나눠 보면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연말에 랠리 한번 하면 안 돼요? 연말에 랠리 했으면 저도 제발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12월에 FOMC가 네네.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FOMC 12월에는 원래 뭐 안 건드려요. 그래서 네. 누구나 12월에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는데 네. 또 12월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혹시나 이러면서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 저점이 51,000원이었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다 팔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이 30%는 지금 아마 현금이 조금씩 늘어가는 과정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파셨으면 조금씩 그러니까 팔아가면 70은 그냥 이건 원래 있는- 갖고 이거는 가는 있어야 거고 돼. 뭐 나머지 30을 이제 현금 가냐 주식 그렇죠. 좀 더 사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이건 S&P 500 뭐 인덱스여도 되고 이건 뭐 네. 그런 거 있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지금은 약간 그 30에 대해서만큼은 현금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게 아마 현명한 것 같다. 저는 지수로 보면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30이 현금 비중이 30이 안 됐을 거야. 왜냐면 원래 7대 3으로 해놨는데 주가가 오르잖아. 네. 평가이익이 늘잖아요. 평가 금액이 늘면은 전체 자산의 비율이 가만히 있었는데 네. 8대 2가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10만큼 쳐서 30을 만드는 그렇게 거지. 하는 방법도 매우 좋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내가 70이 주식이고 30 중에서도 주식이 한 20쯤 있었다. 왜냐면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까 나가면 오케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늘 명쾌하십니다. 네, 지금 현재 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많은 참고 말씀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러세요. 싶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화증권의 한상희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 네, 오늘 말씀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